전쟁, 정복, 파괴. 과거의 역사에서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 그랬죠. 그들은 강했으며 야망에 넘쳤고 서아시아 전역이 그들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죠. 이 제국의 수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둘레만 20km에 달했고 18만 명이 살았으며 거리엔 인도, 중국,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온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빌론은 오늘날의 맨하튼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정복자이자 건설왕이기도 했죠. 그는 바빌론이 세계 중심임을 입증하기 위해 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탑은 순전히 흙으로만 건설됐으며 오늘날의 30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 탑의 꼭대기에 도시의 주신인 마르둑을 안치했습니다. 마르둑은 모든 신들의 왕이기도 했죠. 하나, 이 바벨탑보다 후세에 더 유명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신이 아닌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이것,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빌론의 신전 에사겔에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인공은 바빌론의 젊은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동북쪽 메디아 왕국에서 온 아미티스 공주였죠.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이 결혼식은 엄청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إن الملك البابلي نبوخذ الثاني 600 قبل الميلاد حاول إضعاف أو إسقاط الإمبراطورية الآشورية بتعاونه مع الملوك الميديين وعلى الأخص كيخسار.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서아시아는 당시 바빌론과 아시리아 그리고 동북쪽의 메디아 왕국이 팽팽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메디아 왕국의 키악사레스 왕이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세력 균형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은 아시리아로 쳐들어갔죠. 결국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 수도인 니네베가 함락됨으로써 멸망하고 맙니다. فقد تزوج ابنته الأميرة الميدية أميتس تقوية أواصر العلاقة بين البابليين والميديين وذلك لإسقاط بابل والذي أدى هذا التحالف أو التعاون إلى إسقاط العاصمة الآشورية نينوى في عام 612 قبل الميلاد. 젊은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아미티스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또한 은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선물을 아미티스에게 주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훗날 그리스인들은 공중정원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할리카르나소스에 있는 마우솔로스 능묘, 이집트 쿠프 왕의 피라미드, 그리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대거상과 함께 바빌론에 있는 공중정원을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Various Greek authors write about the famous Hanging Gardens of Babylon,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They see the gardens as being something fabulous, again, which fits the general idea of the city of Babylon. 사실 그리스인들 중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디오도로스, 스트라보, 베로소스와 같은 모험가, 학자, 군인들만이 운 좋게 공중정원을 볼 수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본 공중정원의 환상적인 풍경을 그리스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그리스인들이 공중정원에 있었다고 말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죠. 한때는 서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다는 바빌론. 그러나 오늘날 이곳에서 바빌론의 옛 영광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무너진 집과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도로, 성체들 뿐이죠. 그나마 이 모든 유물들조차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 잠들어 있던 바빌론을 다시 깨운 사람이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였죠. A German team excavated Babylon and did a very fine job of it. They were very careful with the evidence and they covered most of the citadel with the palaces of Nebuchadnezzar. And of course they looked for the garden. Every visitor who came must have said, "Where are the hanging garden?" 콜데바이는 14년 동안 이곳에서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그 역시 누구보다 공중정원을 찾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돌로 된 아치와 이상한 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을 공중정원이라 단정했죠. اعتقد المنقب الألماني كولدواي الذي رأس الهيئة الألمانية للتنقيبات بين سنتي 1899 إلى بداية الحرب العالمية الأولى بأن الزاوية الشمالية الشرقية في القصر الجنوبي هي المكان الصحيح للجنان المعلقة وما يدعى الآن ببيت الأقبية لأنه وجد 14 غرفة متداخلة مقبات واعتقد أن التقبية ممكن أن تشكل أساسا قويا للبناء العالي لجنان المعلقة. 콜데바이의 주장은 한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곳은 남쪽 궁전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지하엔 이처럼 구운 벽돌로 견고하게 건축된 1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콜데바이는 이것이 공중정원에 물을 퍼올리던 기계실이 있던 곳이라 주장했습니다. A vaulted room with enormous baked brick vaults holding the roof of the room, and there was a lot of bitumen and baked brick. So it looked as if this was a very special place for some reason. So I think out of desperation, he said this must perhaps be the Hanging Garden. 그러나 콜데바이의 주장과 달리
훗날 학자들은 이것이 식량 저장고이거나 지하 감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فإذا كان هذا سجن فهو يمثل سجنا للنبي اليهودي دانيال الذي كان قد سجن بأمر من الملك داريوس.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공중정원은 바벨탑과 그리 멀지 않은 바빌론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흙무더기와 일부 복원된 잿빛 유적들만 즐비한 이곳. 그러나 이곳 어디쯤 공중정원이 있었을 것이고 2600년 전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스 학자들은 공중정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의 향기를 실어보내고 있었다.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비열처럼 반짝였다. 공중정원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한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مبررا ذلك بأن وجوده أو عثوره على جدران عريضة جدا ممكن أن ترفع الجنان المعلقة ووقوعها المباشر على نهر الفرات الذي يؤمن سقي المزروعات من نهر الفرات مباشرة أي من مكان مصدر مائي قريب لهذا المكان. 발굴을 통해 콜데바이가 최초로 주장했던 공중정원의 위치는 왕궁 내부 발현실과 가까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때문에 최근 학자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인접한 성벽 안쪽에 공중정원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궁 내에 여성 거주지와 가깝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1세기 그리스 학자 스트라보는 공중정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이야기는 정원 양옆에 수차였는데 수차의 임무는 하루 종일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퍼올려 정원에 붓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중정원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건설했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큼이나 아직도 베일이 쌓여 있고 논란도 많습니다. 과연 공중정원의 자리는 콜데바이의 주장에 오를까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There was another suggestion for where to put the garden, relying on the fact that it was said to be beside the river Euphrates. And they put it right beside the river Euphrates. But unfortunately, all the walls of Babylon, which are enormous, are in between the garden and the palace. So the king couldn't just walk out of his palace. He'd have to get over all these walls or go through the gates. I mean, it wouldn't have been, you know, one wants to step out of one's palace into the garden. That's the point of it being a palace garden.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스티파니 달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공중정원은 바빌론이 아니라 바빌론 서북쪽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니네베라는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네베는 실로 웅대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오리엔트에 최초로 세계 제국을 세운 아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죠. 니네베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것은 기원전 700년경 세나케립이 왕위에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세나케립은 방이 적어도 80개나 되는 왕궁을 건설했으며 도시의 영역은 700헥타르에 달했죠.
학자들은 훗날 그리스 사람들이 니네베를 바빌론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신에게 향하는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니네베인 신의 이름을 딴 성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And when Sennacherib did some rebuilding in Nineveh, he changed the names or added new names to the gates, which were the names of the gods and goddesses. So it was easy to consider Nineveh as another Babylon.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관통하고 있는 티그리스강. 강 주변엔 지금도 희미하게나마 옛 아시리아의 유적들이 평온의 황량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나케립에 이어 기원전 7세기 말 왕위에 등극한 아슈르바니팔 왕은 아시리아에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왕궁을 건설하고 세계 최초의 도서관을 설립한 다음 온 나라 안에 있는 당시의 고대 문헌들을 모아 베껴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이 안정되자 지배자들은 전쟁보다 문화적 향유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원 조성은 이제 아시리아 왕들이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니네베에서 발굴된 수많은 점토판들엔 당시 아시리아인들이 정원을 어떻게 건설했는지 잘 나타나 있죠. One relief that is preserved but very damaged in the British Museum, and then the drawing that was made of one which did not survive to be brought back to a museum. And those two pictures give us quite a clear idea, I think, of how the garden looked. When the water came to the end of the aqueduct and flowed downhill, it divided into different streams. 실제로 이 부조를 보면 정원 전체에 어떻게 수로를 배치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물을 끌어들였고 공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산에 터널을 뚫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is 50 kilometers of water engineering to bring mountain water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down to Nineveh, feeding in other watercourses and bringing it in at the right level for the garden. This is a fantastic achievement which would have been hugely admired by the Greeks and the Romans. 니네베에서 40km 떨어진 자루 안에 지금도 세나케립 왕 때 건설한 수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나케립은 이런 수로를 18개나 건설했는데 그 먼 거리를 방수와 수평을 유지하며 물을 끌어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이 정원 꾸미기에 쏟아부은 이런 엄청난 노력은 공중 정원의 니네베설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Greek and Latin authors, they all attribute to Babylon and not to Nineveh. And the most problematic for this interpretation is the mention of a paradisos, a garden, close to a palace where Alexander the Great died. And we know that he died in Babylon. 바빌론 왕의 아련실입니다. 하지만 훗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훗날의 역사가들은 그가 죽은 궁전 근처에 파라데이소스라 불린 정원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한 파라데이소스라 불렸다는 정원이 공중정원은 아니었을까요?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자였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미 오늘날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바벨탑의 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결심한다면 공중정원은 얼마든지 건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한 도서관. 우리는 이곳에서 공중정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줄 또 한 명의 그리스 학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도로스. 시실리 태생의 역사가였던 디오도로스는 세계 역사에 대한 여러 권의 저수를 남겼는데 특히 제2권에서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원의 길이는 각 방향으로 123m이다. 진입로는 언덕과 같이 경사지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전체적인 모습은 노천극장을 연상시켰다. Josephus said that this king, Nebuchadnezzar, built this garden because of his wife, because he loved his wife, and his wife was Midian, and she was missing the mountains where she came from, and so he constructed these gardens for her in order not to miss her country so much. 사막 한가운데로 시집온 아미티스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심한 향수병을 앓기 시작했고 고향의 높은 산과 계곡, 맑은 물과 푸른 나무들이 무성한 풍경을 몹시도 그리워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런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و این از این مناظر خاطره داشته و این باعث می شده که دلتنگ بشه برای کشورش و برای وطنش. 결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내가 그리워하는 고향 풍경을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바빌론의 건설자들은 사상 최고의 정원을 건설하는 데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었죠. 무겁고 높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그에 걸맞는 기반 공사가 필요했고 건설자들은 충분한 깊이까지 모래를 파내야만 했습니다. About the appearance of the Hanging Gardens, he says that you had one approach. We must imagine it as a staircase, which leads to the top floor of the gardens. And you also have terraces which have been built on each other. You had a series of terraces built upon one another. So that's, and in front of every terrace you had a gallery which has been supported by stone pillars. 기반 공사가 끝이 나자 기술자들은 먼저 지름 1m, 높이 5m인 아치형 기둥들을 폭 123m의 면적 위에 빼곡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견고한 돌판을 얹은 다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테라스를 남기고 다음 층을 지어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마치 경기장의 관람석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They have used for the rooftops of all these galleries one layer of reeds, of a lot and thick layer of reeds, and then they covered this layer with bitumen, and then they used baked bricks and cement. 방수 문제에 관한한 바빌론의 기술자들은 최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흙건축 기술을 통해 노하우를 갖고 있었죠. 먼저 흙벽돌을 깐 다음 그 위에 나무로 된 판을 깔고 역청을 부어 덮었습니다. 그리곤 그 위에 흙을 쌓아 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그다드 서쪽 히트 지역엔 지금도 수천 년 전 방식 그대로 역청을 채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흙을 묻힌 다음 재빨리 무른 역청을 뜯어내 건축 하단이나 배의 밑창에 바르곤 합니다. 처음엔 무르나 금방 단단해지고 접착력이 좋아서 방수 효과인 최고의 재료죠. 그렇다면 어떤 나무들이 심어졌을까요? 왕비의 향수병을 치료하고자 했으므로 당연히 왕비의 고향에 있는 꽃과 나무를 옮겨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바빌론으로부터 동북쪽으로 500km 떨어진 엑바타나였죠. 오늘날 이란 북부 하마단주의 주도인 이곳은 과거 엑바타나로 불렸으며 고대 메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해발 4,000m에 달하는 자그로스 산맥 중 1,800m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서늘하고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주로 농경과 목축을 통해 살고 있었던 메디아인들은 점차 북방을 잇는 무역로를 장악해가면서 부를 축적했고 이곳에 거대한 궁전과 정원을 건설했죠. 그리하여 기원전 54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멸망될 때까지 엑바타나는 약 100여 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때문에 메디아의 궁궐에서 태어났던 아미티스는 사막과 달리 뚜렷한 계절 변화와 늘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 그리고 싱그러운 나무와 꽃들 속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بارش باران زیادتر باشه، رطوبت هوا بالا باشه و تو این شرایط اکثر گیاها به خوبی رشد میکنن. بنابراین تنوع گیاهی بالایی رو ما در شمال ایران داریم و گیاها خیلی پررشد و سرسبز هستند. 역사적으로 이란 사람들이 갖는 낙원에 대한 묘사는 한결같습니다. 천국은 푸른 녹지로 돼 있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가득하다. 그곳엔 꿀과 우유가 흐르며 수로와 연못이 많다. 이런 이란인들의 낙원에 대한 인식은 고대의 수많은 정원을 탄생시킨 배경이 됐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천국과 유사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죠. 파사르가데. 지금은 불모지와 다름없으나 한때 이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첫 수도였습니다. 파사르가데란 오늘날의 의미로 페르시아의 정원이란 뜻이죠. 놀라운 것은 이때 나온 가데, 즉 정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원이란 말이 여기에서 탄생됐던 것입니다. یعنی اون چیزی، اون تصوری که ما راجع به باغ معلق بابل داریم توی همین تصویرهای خیالی که نقاشا اولین بار در قرن 17 میلادی 16 میلادی کشیدن، در این تصویرها ما شبیهش رو اصلا اثر تاریخیش رو در پاسارگاد و بعد در تخت جمشید داریم. 그러나 이 위대한 제국은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된 후 2300년 동안 평온에 버려진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정원을 건설했기에 훗날 유럽 정원의 모델이 됐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복원해본 타사르가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란의 정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든 물을 뿜어내는 분수가 있다는 것이죠. آبنماهای کاخ پاسارگاد یک کانال ها و حوضهای مربع شکلی هست که به عنوان یک منظره سازی آب رو میاد در تمام باغ میچرخونه و اون نقش مقدسش رو ایجاد میکنه. از نظر عمل کردی هم میاد آب رو پالایش میکنه و تمیز میکنه. 고대 페르시아 정원, 즉 이란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의 양에 따라 정원의 규모가 결정됐죠. 보통은 맨 중앙에 수압에 의해 자연적으로 치솟는 분수대를 마련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개발한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정원 곳곳에는 꽃을 비롯해 석류, 호두, 감, 귤 등을 심었는데 이런 식물들 역시 수로의 방향에 따라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모든 영광과 예술이 하나로 모여 보석처럼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비탈을 깎아 모두 12만 5천 평방미터의 구릉지에 건설된 이 도시는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페르시아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유적지 조사 과정에서 이 건축물 곳곳에 테라스, 즉 정원이 존재했음을 알게 됐죠. و اونجا تراس هایی وجود داره که فرم تراس کاملا روشن میکنه مثل تراس تخت جمشید که بعداً از این الهام گرفته شد. این تراس ها سبز بودن، باغ بودن. 궁전을 건설할 때 기술자들은 가장 먼저 수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페르세폴리스는 산비탈에 있었기에 그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테라스에 흐르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건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철 푸르고 향기로운 꽃과 나무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اینکه ما روی دیوارهای تخت جمشید این اثر رو میبینیم، اینها ادامه فرهنگیه که از دوره ماد هنوز تو ایران رایجه. 그러나 공중정원은 나무를 구해오는 일부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الأميتيس التي جلبها من الجبال شمال العراق أو شمال جنوب إيران، وقد حاول عمل شيء مشابه للطبيعة التي كانت تعيش فيها، وجلب لها الأشجار والأزهار من كل أنحاء العالم. 마차의 행렬이 장관을 이뤘을 것입니다. 짐꾼들은 석류나 야자나무 등 200여 종류의 수목과 함께 온갖 진귀한 꽃들을 바빌론으로 옮겼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나무들이 말라 죽지 않게 하는 것도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یعنی گیاهی که بذرش در دست باشه یا به شکل نهال یا سیدلینگ باشه اینو بشه منتقل کرد و یا بوته رو بشه تقسیم کرد همراه با ریشه جابجا کرد. طبیعیه که درختای شاید خیلی بزرگ مشکل بوده. بیشتر درختایی که گل میدن، شکوفه میدن و در زمستان به خواب میرن، اینها انتقالشون راحت تر هست.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수량의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학자 스트라보는 바빌론의 기술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차는 정원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계단과 평행하게 뻗어 있다. 수로였을 것으로 예상하나 아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이것은 스크류 펌프를 통한 물 공급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통은 그리스의 아르키메디스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빌론에선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لقد ذكر المؤرخ الأغريقي ديودورس 40 قبل الميلاد بأن الجنان المعلقة كانت مؤلفة من 7 طوابق وهي أعلى من أعلى نقطة من الأسوار الداخلية بمسافة 20 متر تقريبا وهناك ثقب يخترقها من الأعلى إلى الأسفل وهناك مجموعة من الأدوات والآلات تشتغل داخل هذا الثقب لرفع الماء إلى الاستيجات أو إلى مناطق إرواء الجنان المعلقة. 이처럼 공중정원은 단지 하나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 아메티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방수 문제, 나무 운반, 수로의 배치,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바빌론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쌓아온 모든 지적 역량이 총결집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폭포처럼 떨어진 물은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로를 따라서 정원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방문했다면 울창한 삼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중정원 내부엔 1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방들이 있었으며 그 방들의 중앙엔 넓은 광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천창을 통해 은은한 빛이 들어왔을 광장 가운데인 더위를 식혀줄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공중정원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가장 완벽한 파라다이스. 아미티스가 꿈꾸고 바벨론인들이 완성해낸 지상 최고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렀던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아미티스 공주의 사랑으로 건설됐습니다. 먼 북방에 있는 산악국가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시집온 아미티스가 향수병에 걸리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녀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경을 고스란히 그녀 곁에 옮겨줌으로써 아내인 아미티스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결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공주가 살았던 북방 메디아에 있는 수백 종의 꽃과 나무들을 바빌론으로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공중정원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천루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엔 크고 장엄한 아름다운 이슈타르 문이 있었고 오늘날의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사겔 신전과 공중정원이 바빌론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바빌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사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가 죽은 지 43년 만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맙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죠. 바벨론의 상징이었던 바벨탑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군사용 전망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파괴를 명령합니다. The city of Babylon was the imperial capital of Nebuchadnezzar and his successors, and was a capital city, had been a capital city for 1200 years by that time. But when the Babylonian Empire fell in 539 BC to the Persian conqueror Cyrus, Babylon became only a provincial capital in the Persian Empire. 그 후 바빌론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불길과 함께 바빌론의 영광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도시 바빌론입니다.